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읽어봅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회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회계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특성을 말한답니다. 뭡니까? 목적 적합성을 말한다, 그지요? 의사결정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는 특성이고, 자세히 뜯어보면 그 정보를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의사결정에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아주상사의 단기 기말 재고자산 내역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단기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장부상 기말 재고 1000개인데요. 실제 창고 조사해 보니까 950개만 있답니다. 50개만큼 감모 손실이 있다, 그지요? 그리고 단가를 보니까 장부에 적혀 있는 취득원가는 한 개당 1,500원인데 시가,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1,700원이랍니다. 당연하다, 그지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물건의 원가보다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혹시라도 시가가 장부에 적혀 있는 원가보다 낮다면 난리 난 거다, 그지? 그러면 그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가가 원가보다 높으니까 평가 이익 같은 거 인식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저가법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가에 대해서는 회계 신경 쓸 필요 없고, 수량 감소한 거, 요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50개 곱하기 1,500원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1,500원 75,000원만큼 금액이 작아졌다 이겁니다. 요거를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고, 그 성격에 따라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5%만큼은 비정상이랍니다. 그러면 75,000원 곱하기 5% 3,750원, 요거는 비정상 감모고, 나머지는 71250, 요거는 정상 감모다 이겁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영업외 비용 중에서 계정 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된다. 자, 분석해 봤고요. 자,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랍니다. 영업의 비용은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말합니다. 매출 원가 금액이요. 요 71250만큼이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됐지요? 요 내용 분석한 걸로 답 찾는 겁니다. 자, 매출 총이익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봅니다. 71250 맞습니까? 요게 정답 1번 되겠네. 할만하지요? 감모 손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너 잘 나눌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정답 1번 줍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지? 핵심 키워드는 사용이다, 그지?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맞는 설명이고.
유형자산은 1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지? 1년 미만으로 잠깐 쓸 거면은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장기간 동안 써야 되는 거다. 3번.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다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1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요? 일단 100만 원을 적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그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합니다.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라고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60만 원을 보조받았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감 계정으로 쓴다 이겁니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60만 원 이렇게 기재하고 순액인 40만 원이 장부금액으로 표시될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인 100만 원으로 일단 기록하자. 그 말이 되겠네요. 맞는 설명.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 틀린 지문이고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틀렸다 그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을 교환한다.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핵심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맞바꾸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의 쓰임새가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가 핵심이고요. 그 결과 우리가 새롭게 가지고 온 물건의 취득원가는 내가 준 물건의 장부 금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로 측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장부가액이라고 한 요 단어 때문에 4번 질문이 틀렸고 맞게 되려면 공정가치로 고쳐져야 되는 거다. 그지요? 틀린 내용은 4번. 문제 4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기준에 이런 요건 충족할 때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수익 기록하십시오 라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지. 3번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즉 위험과 효익이 우리가 물건 팔면 이제 물건 구입한 사람한테 넘겨주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매자한테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지? 판매자가 구매하는 사람한테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위험과 효익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위험과 효익을 전부 다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판매자한테 그대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 정답 3번. 4번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땡! 그지? 틀렸지요. 자산의 인식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발자산. 그래서 이 내용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잠깐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그지요? 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지? 그거를 충당부채라고 이름 불렀고 부채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를 우발부채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 경우 우발부채에 대해서 주석으로 그 내용을 좀 기재해 줌으로써 정부 이용자한테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 회사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어야 되겠다. 그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문제 6번 봅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부터 볼게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맞지요?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요. 특정 제품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다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다면 간접비, 즉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지요? 그런데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4번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원가, 관련 없다면 비관련원가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의사결정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기회원가, 매몰원가라는 개념도 공부했었다. 그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1번이 좀 어설픕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눕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나눈다. 그지? 그런데 뒷부분이 제조 경비가 아니고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 간접비는 어떤 분류입니까?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 둘 모두를 고려했을 때의 분류다 이겁니다. 둘 모두를 고려했을 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는 걸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이 끄트머리 단어가 좀 어설프거든요.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정확한 단어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1번 지문을 이렇게. 됐지요? 발생에 따른 분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금비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확실하게 3번이 틀린 거다. 그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줍니다. 문제 7번 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지요?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제품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원가 계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네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재료비가 기재되는데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구입 금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라는 산식으로 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원재료 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말 원재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재고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도 표시가 돼야 될 거다. 그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재무상태표에는 표시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3, 4 확인합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는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한 총원가를 말하고요. 그죠? 그거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경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총액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미는 맞습니다. 그죠?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재할 때는 요 형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발생 형태로, 그지? 즉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라는 걸로 나누어 가지고 요 서식에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똑같다 이겁니다. 의미는 맞는 말이다. 4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의미한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3번 지문 조금 어설픈 것 같거든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의 내용, 서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단기총 제조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형태로 나누어져 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3번 질문 의미는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한 문구로 이렇게 됐지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기재된다. 그죠? 이렇게 좀 문구를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8번 봅니다.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 후 조립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서포트 부문, 설비 부문과 전력 부문이 있네요. 요 보조 부문,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옮길 거다 이겁니다. 그때 방법이 세 가지 있었다, 그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 배분법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봅니다. 먼저 전력 부문이라는 서포트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서비스 주는 용역 제공하는 비율을 보니까 설비 부문으로 60kW, 조립 부문으로 500kW, 절단 부문으로 500kW 이렇게 제공해 준다 이겁니다. 용역을. 비록 전력 부문에서 설비 부문으로 60kW 주는 게 있지만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자 이겁니다.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는 무시하는 거니까. 직접 배분법. 그래서 전력 부문에서 조립 부문이랑 절단 부문으로 보내는 요 두 개만 가지고 배분한다 이겁니다. 자, 전력 부문으로 처음에 집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40만 원을 5대5 비율로 요 둘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되지요. 그다음에 설비 부문이라는 서포트 부문에 처음에 집계된 게 80만 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뿌릴 겁니다. 설비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보내는 서비스 비율을 보니까 100시간, 6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록 전력 부문이라는 곳에 100시간 제공하는 게 있지만 요거를 무시하자 이겁니다.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는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에 보내는 600시간과 200시간 요 비율로만 그냥 뿌리자 이겁니다. 6대2 비율로. 그지? 얼마를? 80만 원. 그러면 여기는 60만 원, 여기는 20만 원 보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뿌렸고 집계만 하면 됩니다. 조립 부문으로 집계된 총원가를 구하랍니다. 원래 조립 부문에 집계된 게 60만 원이었어. 그리고 서포트 부문으로부터 받은 게 두 개가 있다, 그지? 20만 원과 60만 원. 그지? 그러면 요거 세 개 합하면 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합하면 총원가가 되겠지 뭐. 20만 원, 60만 원, 60만 원. 140만 원 되겠다, 그지요? 정답은 140만 원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 합한 거. 정답은 3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9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현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초 제조 간접 원가 예상 금액은 100만 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다. 당기 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80만 원, 직접 노무 시간이 13,000시간일 경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단골 메뉴다, 그지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먼저 예정 배부율부터 계산합시다. 당연도 초 예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얼마입니까? 100만 나누기 2만 50원 되겠습니다. 시간당 50원. 자, 이제 예정 배부 금액 구합니다.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사용해야 되겠지. 시간당 50원 곱하기 조업도를 실제 조업도, 즉 실제 직접 노무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13,000시간.
됐지요. 계산하면 50 곱하기 13,000 65만 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여기 예정 배부 금액. 실제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80만 원. 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실제 발생한 거는 80만 원인데 예정 배부한 거는 65만 원밖에 안 돼. 15만 원만큼 과소 배부지 뭐. 배부한 금액이 예정 배부한 금액이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과소 배부 의미하고 얼마라고요? 15만 원 됐습니다. 15만 원 과소 배부라고 돼 있는 1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0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단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8%로 가정한다.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지요?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합시다. 자산이다, 그지? 기초 여기 왼쪽에 적히고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에 적힙니다. 기초 200개. 그다음에 착수 900개. 그래서 1100개가 집계되고 오른쪽도 1100개가 집계되겠지? 완성된 게 있을 거고 공손이 80개고 기말이 120개입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한 자리에는 900개가 들어가야 되네. 요게 완성품 수량입니다. 자, 공소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지는데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8%랍니다. 900 곱하기 8% 얼마입니까? 900 곱하기 0.08 72 계산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몇 개입니까? 8개지 뭐. 됐습니다. 비정상 공소 수량은 8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줍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지요? 2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지? 그래서 몇 년 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몇 년 전에 세법 개정된 걸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 2번이 틀린 지문. 3, 4 확인할게요.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더라. 그지? 4번.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라는 제도가 인정되더라. 그지? 우리 회사는 수출하는 회사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 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으니까 간이과세자라면 우리는 간이과세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틀린 설명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고민이다. 그지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원칙적인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랑 다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공모품의 외국 반출, 즉 직수출하는 거. 언제? 선적일이 공급 시기. 무인 자판기,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 공급하는 경우 언제요? 자판기 주인이 돈을 뽑아갈 때, 그지? 그런데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 공급 시기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출제다, 그지요? 면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뭡니까? 주택 임대는 면세다, 그지?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예외가 있었다, 그지? 택시 빼고, KTX 빼고, 비행기 빼고, 우등 고속버스 빼고, 그러니까 차포 떼고 나면 남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지? 시외버스,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KTX, 고속철도, 요거는 과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2번이 되겠지. 됐지요? 연탄, 무연탄 생필품이다, 그지? 면세. 금융보험 용역 뭡니까? 경제 생산 구성 요소다, 그지?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자본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면세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판단한다. 맞지요?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할게요.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다, 그지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은 한부모 공제가 아니라 부녀자 공제 판단할 때 적용하는 요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틀렸다, 그지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번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한다. 이런 규정 없었다, 그지요? 인적공제 판단할 때 원칙적 기준점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에 내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그냥 부양가족 되는 겁니다. 몇 월 며칠부터 내 부양가족인지를 따지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1번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 주총에서 당기순이익 생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우리가 배당 뽑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을 우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보너스로 주겠습니다라고 결의한 부분이다, 그지? 그럴 때 그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직원이 보너스 받는다고, 월급 받는다고,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맞을 거다 이겁니다. 2번 잠시 해보고요. 3번부터 봅니다.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 보너스 받은 겁니다. 그지요? 요거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4번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요거 근로소득은 맞지만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거를 찾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지문 예전 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전 규정을 업데이트 못한 모양이야. 요거 2번 지문 수정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에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 이거는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2번 지문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비과세므로 정답은 4번 되겠다. 됐지요? 그래서 2번 지문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제 105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